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01편 신문왕 진골 귀족 세력을 제압하다. 서기 681년 7월에 문무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문무왕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16년 전에 맏아들인 정명을 태자로 책봉하여 왕위 계승을 위한 정치 수업을 시켜왔습니다. 태자가 16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지근거리에서 국정을 보좌해왔으니 어느 경우보다도 순탄한 왕위 상속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문무왕이 죽고 신문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조정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우선 삼국사기의 신문왕 즉위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정명이며 문무대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자이왕후이고 왕비는 김씨로서 소판 흠돌의 딸인데 왕이 태자로 있을 때 비로 맞이하였으나 오래도록 아들이 없었다. 나중에는 그 부친이 반란에 연좌되었으므로 궁에서 쫓겨났다. 왕은 문무왕 5년에 태자가 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신문왕의 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왕의 부인은 소판 흠돌의 딸인데 아버지가 반란에 연루됐기 때문에 궁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장인인 흠돌이 사위인 신문왕을 거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선 이 반란이 언제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신문왕 원년 8월 8일에 소판 김음돌과 파진찬 흥원과 대하찬 진공 등이 모반함으로 이들을 죽였다. 문무왕은 서기 681년 7월 1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에 흠돌이 주동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으니 결국 신문왕의 즉위 과정에서 일어난 반란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고대 국가는 이제 국왕과 그 귀족의 관계는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게 고대 사회가 성숙되고 중세 사회로 나가게 되면은 왕은 존귀한 존재고 귀족은 하나의 신하로서 낮은 존재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그 균형, 고대 시대의 왕과 귀족들의 어떤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된 것은 6세기부터 이제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이제 진흥왕 때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귀족들이 국왕과의 어떤 그런 균형, 수평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도 하고 반발도 하고. 가령 조선시대 같으면 어떤 인물이 주동이 되어서 반역을 깼다 하더라도 왕족 중의 한 사람을 임금으로 내세우는 데 반해서 고대 국가, 특히 이 무렵의 신라의 경우는 김씨 진골 귀족의 세력자는 그 자신이 임금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왕과 이 진골 귀족과의 관계가 절대 권위, 절대 복종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였다. 따라서 왕위 계승 시기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목포대 강복령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당대의 상황을 일반론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문무왕이 죽고 신문왕이 즉위하는데 어째서 하필이면 신문왕의 장인이 되는 흠돌이라는 사람이 반역의 우두머리로 나섰느냐.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김음돌이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진 인물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이명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흠돌은 누구냐에 대해서 기록이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흠돌이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한 신문왕의 장인이 아니고 태종 무열왕이 즉위할 때부터 신라에는 그 왕실 세력이 두 계통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태종 무열왕과 아들, 손자 내려가는 그 이 계통을 무열왕계, 그리고 이전부터 신라의 정통 왕계를 이어오던 그 계통을 가지고 내물왕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김흠돌 세력은 제가 볼 때는 뇌물왕계를 대표하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라 조정이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으로 이어지는 무열왕계와 그에 맞서는 옛 뇌물왕계로 양분돼 있었는데 김흠돌이 바로 그 뇌물왕계 귀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문왕이 태자 시절에 김흠돌의 딸을 태자비로 맞이했던 것도 뇌물왕계 세력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는 얘기죠. 대왕 마마께서 승하하시었습니다. 서기 681년 7월 1일 신라 조정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문무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 죽었을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겠죠. 그런데 문무왕은 장남 정명을 일찌감치 태자로 봉하였고 따라서 왕위의 장자 상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정 한켠에서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의 주동자는 신문왕의 장인인 소판 흠돌이었습니다. 소판어른, 경아드리옵니다. 경하다니. 대왕 마마께서 승하하셨는데 그 무슨 불경한 소리인가? 문무대왕 마마께서 승하하셨으니 이제 태자마마가 그 용상을 차지하게 되었사옵니다. 어른께서는 태자마마의 장인이 아니시옵니까? 사위가 왕위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사옵니까? 사위가 임금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날더러 기뻐하라. 나를 잘못 보았네. 비록 태자가 사사로이는 내 사위라고 하나 이 흠돌은 태자가 왕위에 올라 문무왕의 권력을 고스란히 승계하도록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야. 아니, 소판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이 나라 조정의 권력이 태종 무열왕과 문무대왕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뇌물대왕의 후손들을 비롯한 진골 귀족들은 끊임없이 전쟁터로 내몰려 희생을 강요당하기만 했을 뿐 국사를 이끌어가는데 참여할 기회가 없었지 않은가? 하기는 그랬습지요. 반역을 꾀했다 하여 참성한 귀족이 또한 한둘이었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거사를 함께할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해 놓았으니 자네가 연락하는 일을 좀 맡아줘야겠네. 거사라면 임금을 배하는 일입니까? 물론이지. 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신라의 그냥 왕족이 아니고 당시에 그 뇌물왕계를 대표하는 상당한 세력 기반을 가진 세력인데 그 세력을 이제 혼인으로 연결시킨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김흠돌의 딸 신문왕의 비가 되신 이분은 나름대로의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인데 이제 김흠돌이 자기 사위가 왕이 됐지만은 김흠돌의 생각은 자기 사위보다는 다시 뇌물왕계가 왕권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흠돌이 왕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모의 중심에 서게 된 데에는 자신의 딸과 신문왕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신라의 세 번째 관등을 차지하고 있던 소판 김흠돌은 파진찬 흥원과 대하찬 진공 등과 함께 모반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뭐라? 왕비의 아비가 되는 소판 흠돌이 흥원 등과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이냐? 이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자들을 보았나? 여봐라! 장군들은 지금 즉시 정예병을 이끌고 나가 반역의 무리들을 도평토록 하라! 그러나
반역을 주도한 흠돌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거사는 좌절되었고 흠돌을 비롯한 주모자들은 처형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영모에 관련된 사람이면 말단 지엽까지도 다 색출해서 처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의 주모자인 흠돌은 그렇다 치고 파진찬 흥원은 어째서 그런 위험한 일에 참여했을까요? 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11년 전, 그러니까 문무왕 10년에 당나라의 웅진도독부 세력과 전쟁을 벌였던 당시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무왕은 군사를 일으켜 웅진도독부 군사들을 토벌하였는데 이때 7개의 성을 공취하였고 2천여 명을 참살하였다. 왕은 개선한 다음 중신, 의관, 달관, 흥원 등이 여기서 삼국사기 기록 중에서 세 글자가 결락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각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 사형을 하여 마땅하나 이를 용서하고 면직만 시켰으며 어쨌든 백제 패망 이후 문무왕이 웅진도독부의 당나라군과 백제의 자녀 세력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흥원이 일시 퇴각했다는 이유로 면직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열왕 세력의 반기를 들고 흠돌과 함께 반역을 꾀했던 중요한 사유로 보입니다. 대왕마마, 금마저의 보덕왕이 사신을 보내왔사옵니다. 보덕국의 왕이 과인에게 사신을 보내왔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대왕마마께옵서 이번에 반역을 꾀했던 욕도들을 무난히 토평한 것을 경하드린다는 친서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사신을 안으로 들라 하라. 반란 진압에 성공한 신문왕에게 축하 사절을 보낸 보덕왕은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문무왕이 고구려 유민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에 해당하는 금마저에 터를 내어주고 머무르게 했던 안승 세력을 일컫습니다. 그 안승이 신문왕이 반란 세력을 진압한 것을 축하한다는 사신을 보낸 것인데 이때 신문왕은 장차 금마저의 안승과 보덕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계산을 별도로 하진 않았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조금 뒤에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흠돌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란 사건이 어떻게 모의되고 그 경과가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문왕이 반란 세력을 토평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내린 하교가 삼국사기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신문왕이 내린 교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반란의 괴수 흠돌, 흥원, 진공 등은 그들의 재능이 훌륭하여 자귀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임금이 은전을 베풀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들은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근신하여 부귀를 보존해야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관료들을 업신여기고 상하를 기만하였으며 한없이 탐욕스러운 생각을 함부로 내보이고 포악한 마음을 휘둘렀으며 흉악하고 사악한 자들을 끌어들이고 궁중의 내시들과 결탁하였다. 이는 곧 사람과 신이 모두 취하지 않는 행위요 천하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니 정의를 범하고 기풍에 상처를 내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과인은 군사를 모아 흉악한 무리들을 무찌르니 더러는 산골로 도망하고 혹은 대궐들에 와서 항복을 하였다. 그런데 신문왕은 반란 주도 세력에 대해서 지엄 말달의 단순 가담자까지 모두 처결하고 나서 또 한 사람을 죽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부령을 참수한 것이죠.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반란을 진압해서 그 반란 세력을 토평을 했는데 해놓고 나서 당시에 병부령으로 있던 군관이라는 자를 함께 처형을 시켰습니다. 병부령이라 하면 요즘은 국방부 장관인데 왜 국방부 장관을 함께 처형시켰느냐? 그 기록에 보면 이 병부령이
반란 세력과 내통을 했기 때문에 처형을 했다. 이 말로 봐서 그 군관이라는 사람이 병부령이 되는데도 김흠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들 같은 계통인데 반란을 어느 정도 감지했으면서도 이 군관이 이거를 미리 왕에게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신문왕이 반란 세력을 진압한 직후에 왜 병부령을 추가로 죽였는지 삼국사기에 나타난 신문왕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기로 하죠. 임금을 섬기는 법도는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근본이요. 관직에 있는 의리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병부령 이찬 군관은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서 마침내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임금을 정성껏 보좌하지 못하고 결백한 절조를 조정에 바치지 못했으며 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표할 줄을 몰랐다. 그리하여 마침내 역신 흠돌 등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반역할 것을 알고도 미리 고발하지 않았으니 이는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이 없고 더욱 공공의 질서를 따를 뜻이 없는 것이니 어찌 다시 재상의 직무를 맡겨 국가의 헌장을 흐리게 하겠는가? 마땅히 일반 번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후진들에게 경계를 삼게 해야 할 것이다. 어명을 내린다. 군관과 그의 맏아들 한 명을 자살하여 죽게 하라.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보고하여 모두가 알도록 하라. 문맥을 짚어보면 병부령 군관이라는 사람은 직접 반란에 가담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반란 음모를 미리 파악하는 데 소홀했거나 그 진압 과정에서 임금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목포대 강복룡 교수는 신문왕이 발표한 교서 속에서 이미 관리 등용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참여한 자는 다 잡아서 찾아내가지고 지엽이라고 하더라도 격가지나 뭐 잎사귀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죽이겠다. 그 귀족들을 국가가 얼마나 그 은혜로서 벼슬도 주고 했는데 국가의 공적인 우두머리인 국왕에 대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이 귀족의 서열에 따라서가 아니라 재주와 실력에 따라서 이제 관료들을 등용하겠다. 그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내린 교서에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충남대 김수태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국사에서 신문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문무왕이 왕권 강화 과정에서 진골 귀족을 소외시킴으로써 일어난 김음돌의 난에 대하여 신문왕은 철저한 탄압을 가하였다. 신문왕이 백성들에게 내린 교서는 김음돌의 난이 발생한 이후 20여일에 걸쳐 행해진 신문왕의 수습 과정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 즉, 지엽까지 샅샅이 찾아서 이미 모두 죽였다라고 언급돼 있다. 주동자뿐만 아니라 말단의 가담자까지도 철저히 색출하여 살해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신문왕은 이 기회를 통해서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는 진골 귀족 세력을 철저히 탄압하려는 생각에서 피해 숙청을 단행한 것이다. 자, 그러면 즉위 과정에서 장인이 주동이 된 반란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 신문왕이 이후 정사를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과인은 종래 해오던 대로 시위부를 시위관에게 맡겨서는 아니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위감을 파하고 대신에 장군 6을 두어 시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반란 진압 이후에 신문왕이 처음 내린 조치가 바로 왕을 지근거리에서 호위하는 시부에 대한 직제 개편이었습니다. 시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시부의 감을 없애고 장군 6을 두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명식 교수로부터 들어보기로 할까요? 이 시위부라는 것은 신라의 여러 군사 조직 중에서 왕궁을 수비하는 군대가 시위부입니다. 그런데 시위부의 감하는 직책은
시위부의 중에서도 요즘 말로 하면 차석이 감이고 그 위에 이제 장은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지금까지는 감 정도가 시위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다가 이런 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시위부를 좀 더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해서 장군으로 배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의 숫자를 더 늘렸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위부의 개편은 진골 귀족 세력에 대한 견제와 왕권 강화를 염두에 둔 체제 개혁 조치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신문왕 2년 4월에 왕은 위화 부령 2명을 두어서 선거의 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여기서 선거란 물론 민주주의 체제에서 행하는 요즘식의 선거와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어쨌든 위화부는 인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 책임을 맡는 위화부의 우두머리 2명을 새로 앉혀서 조직 정비를 했다는 얘긴데요. 이런 조치가 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왕권 강화에 유용한 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신문왕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 신문왕의 체제 정비와 개혁 조치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바로 국학 설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계는 신문왕 2년 6월에 국학을 설립하여 경 1명을 두었다. 이렇게 짤막하게 올라 있습니다만 신라사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의 설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라가 통일 이전에는 정상적인 학교가 없고 화랑제도 등을 통해서 교육 기능을 대신할 정도였는데 신문왕 2년에 와서 처음으로 국학이라는 국립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는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골품제도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학교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골품제도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왕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학을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학을 설치했다는 것이 단순하게 국립교육기관 하나를 설립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학을 통해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그동안의 관료 등용 체제를 바꾸겠다는 신문왕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이명식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국학 설립은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신문왕의 할아버지인 무열왕 김춘추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진덕여왕 재위 2년째 되던 해 서기로는 648년에 김춘추는 자원에서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그는 당태종 이세민에게 당나라의 국학을 구경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황제 폐하, 부탁이 하나 더 있사옵니다. 무슨 청인지 어디 말해보라. 국학에 가서 석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짐은 그대가 국학에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석전에 참여하여 경전을 강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 어렵겠는가. 그리하라. 황공하옵니다, 황제 폐하. 대개는 사신들이 방문국 조정에 마련해준 일정에 따라 지내다 오는데 김춘추는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황제에게 요청하여 당나라의 국학을 견학하여 그곳에서 강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인 석전에도 참여합니다. 당나라의 국학을 신라에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김춘추는 물론이고 그 다음 왕인 문무왕 때는 어째서 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다가 신문왕에 이르러서야 국학을 설립하게 되었을까요? 강복룡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국학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귀족 대신에
신관료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귀족들의 어떤 반발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못 되었고, 우선 급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삼국 통일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게 가장 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이제 거듭하고 문무왕 때도 역시 하지 못했죠. 그런 그 유교적인 정치 이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지만, 근데 이제 삼국 통일하고 그다음에 귀족들의 반발도 성공적으로 진압을 한 그 이듬해 첫 조치로 취했던 것이 김춘추가 국학을 참관한 지 30년이 지난 해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국학 설치라는 것이 단순하게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재 양성을 통한 관료 배출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기존 귀족들의 격렬한 반대가 불보듯 뻔한 터에 백제 고구려와 국운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국학 설립의 추진을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마침 문무왕에서 신문왕으로 임금이 바뀌는 시기에 진골 귀족들이 반란이 있었고 그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다음 내친 김에 국학 설립까지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죠. 국학에서 주로 배우는 과목은 논어와 효경을 비롯해서 예기, 주역, 상서, 모시, 문선, 그리고 춘추 좌시전 등이었습니다. 그러면 국학도 그 내부에 학문의 단계나 구분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확립은 안 돼 있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국학에도 단계적으로 그 3단계의 학문 영역이 거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능력에 따라서 그 3개 반에 나누어서 편성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신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진골의 자제는 뭐 2반으로 가고 육두품 자제는 2반으로 가고 오두품 자제는 2반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대개 그 과목을 봐서는 이 학문의 단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문왕은 처음 국학을 설립할 때 의도했던 것처럼 기존의 관리 등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뒤바꿔서 국학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방식으로 체제 개혁을 단행했을까요? 이명식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진골 귀족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학이 운영되는 동안에도 관리 등용은 주로 기존 진골 귀족들의 골품 서열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좀 나중의 일입니다만 국학의 구실이 이렇게 밋밋해져 버리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개편한 것이 독서 3품과지요. 독서 3품과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사람의 품격을 정해놓고 상품은 상품에 맞는 그 사회의 어떤 그 신분을 주고 또 중품 맞는 신분을 주고 하품 신분 주고 심지어 특품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또 특품에 맞는 신분을 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귀족들의 골품제도하고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결국은 왕족 귀족들의 반대로 독서 3품과는 곧 중지를 했다. 이런 말 봐서 골품제도와 국학이 상당히 충돌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서 3품과에 관한 내용은 훗날 원성왕 치세의 역사를 다룰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683년 2월 적어도 삼국사기 기록만으로 보자면 아마도 신라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과인이 하교한 내용을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하라. 그동안 임금의 은혜를 입어 높은 벼슬을 누려왔으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영무의 수괴가 되어 반란을 일으킨 김음돌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 참수하였다. 이런 터에 반역 수괴의 딸을 더 이상 왕비로 둘 수 없어 폐출을 명하노니 어명대로 실행하라. 예, 대왕마마. 아울러 일긴찬 김우문의 딸을 새로이 왕비로 모실 것이니 먼저 이찬 문영과 파진찬 삼광은 정중히 찾아가서
예를 갖춰 혼례의 기일을 정하고 돌아오라. 예, 대왕마마. 대야찬 지상을 통해 신부집에 보낼 납체를 준비하라 일렀거늘 어찌 되었는가? 예, 대왕마마. 이미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준비된 납체 품목과 수량을 고하도록 하라. 예, 패백이 15수레이며 쌀, 술, 기름, 꿀, 간장, 된장, 포, 식혜가 135수레, 그리고 벼가 150수레이옵니다. 알았느니라. 대소신료들은 서로 협조하여 그 패백들을 대하찬 지상으로 하여금 예를 갖춰서 신부의 집에 보내도록 하라. 어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그러니까 신문왕이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집에 보낸 패백의 규모가 정확하게 300대의 수레를 동원해야 운반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혼례 예물을 신부집에 제공했다는 얘기를 달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문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그 다음의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을 더 들여다보기로 하죠. 5월 7일에 이찬 문영과 개원을 김은운의 집에 보내 그의 딸을 부인으로 책봉하고 그날 묘시에 파진찬 대상, 파진찬 손문, 아찬 좌야, 아찬 길숙 등으로 하여금 각각 김은운의 아내와 딸, 그 밖에 양부와 사량부의 여자 각 30명씩을 데리고 가서 부인을 맞아오게 하였다. 부인이 수레에 탔는데 좌우에 시종하는 관원들과 하녀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대단히 성대하였다. 드디어 행렬이 왕궁의 북문에 이르렀다. 왕비마마, 여기서 수레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 내리셔서 대궐로 들어가시옵소서. 왕비가 수레에서 내려 북문을 통해 대궐로 들어갔다. 신문왕이 왕비를 맞아들이는 혼례의식을 소개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패백의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신부의 집에 예를 갖추기 위해 파견되는 왕실 사절들의 관등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신문왕의 명을 받아서 신부집에 예를 갖추기 위해 파견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김유신의 아들인 파진찬 삼광도 보이는데 삼국사기에 거론된 결혼식 사절들이 바로 신문왕의 왕권을 지켜주는 측근 인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앞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당시 신라 왕실에서 혼례를 치를 때 하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을까요? 이명식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혼례 같으면 굳이 기록에 그렇게 나타낼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넘치는 상당히 많은 예물과 또 왕실의 최고 가는 그런 인물들을 동원해가지고 청혼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는 이거는 좀 특이한 그런 이게 기록으로 남길 만한 그런 유의 혼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기록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남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실이 다 그랬다면 굳이 나라의 역사서에 기록을 했겠느냐? 따라서 앞에서 소개한 신문왕과 김유문의 딸의 혼례는 신문왕이 귀족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실은 예식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신문왕이 이때 왕비로 맞아들인 여자의 아버지, 즉 신문왕의 새로운 장인이 되는 김유문이 어떤 사람인지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목포대 강복룡 교수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김유문은 그 내무랑의 8세손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그 왕족에 해당되는 귀족입니다. 그는 무열왕 6년에 백제와의 전투에서 화랑도를 실천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이미 그런 인물의 딸을 이제 새로운 왕비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대한 그런 패백을 준비하고 많은 그 귀족들을 파견하고 유력한 귀족을 파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성대한 그런 결혼식
결혼 의례를 수행하게 되는데 왕과 왕비의 어떤 그 존엄성을 그 천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특별한 케이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복룡 교수는 신문왕이 왕비로 맞이한 여자의 아버지인 김흠운이 내무왕의 8세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남대 김수태 교수도 자신이 져서 신라 중대정치사연구에서 신문왕과 김흠운의 딸의 혼인을 신라 왕실의 종례혼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문무왕의 경우 왕비가 김씨로 나오고 있지만 비록 성이 김씨라 할지라도 종례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문왕은 김음돌의 딸이 출궁된 이후 무열왕의 사위였던 김은운의 딸과 혼인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종례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김수태 교수는 삼국사기 열전편의 김음은전을 참고하라고 줄을 달아놓았습니다. 김수태 교수가 김음운을 무열왕 김춘추의 사위라고 표현하였고 강복룡 교수는 김음운을 일컬어 내무왕의 8세 손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삼국사기 열전편의 김음은전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열전편 김음은전을 들춰볼까요? 김은우는 내무왕의 8세 손으로 아버지는 달복 잡찬이다. 영위 6년에 태종대왕은 백제와 고구려가 변경을 막고 있음을 분하게 여겨 정벌할 것을 계획하고 군사를 동원할 때 흠운을 낭당 대감으로 삼았다. 영희는 당나라 고종의 연호인데 영희 원년은 서기 650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음운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영희 6년은 서기 656년, 무열왕 김춘추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김은운이 백제 지역에 도달하여 양산 밑에 진을 치고 조천성을 진공하려 하였는데 백제인들이 야음을 기하여 급히 달려와 이른 새벽에 성류로 올라왔다. 신라 군사가 이를 보고 크게 놀라 엎어지고 자빠져서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백제군이 이러한 혼란을 이용하여 급히 공격해오니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흠운이 말을 비껴 탄 채 창을 잡고 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사 전지가 달래며 말했다. 지금 적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지척에서도 분간할 수가 없고 따라서 공이 비록 죽더라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공은 신라의 진골이며 대왕의 사위이므로 만약 적의 손에 죽는다면 백제의 자랑거리요 우리 신라의 대단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흠운이 말했다. 대장부가 이미 몸을 나라에 바친 이상 남이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이냐? 어찌 감히 명예를 추구하겠느냐? 시종이 말고삐를 잡고 돌아가기를 권하였다. 무슨 소리냐? 나는 적과 싸울 것이다. 히야! 흠운은 칼을 뽑아 휘두르며 적과 싸워 여러 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무열왕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흠운에게 일길찬의 직위를 주었다. 바로 이 주인공의 딸을 신문왕이 극진한 예를 갖춰서 왕비 자리에 앉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구대 이명식 교수는 열전편에 나오는 이 김흠운하고 신문왕이 새롭게 왕비로 삼은 그 여자의 아버지 김흠운하고는 동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건 동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걸 가볍게 보는데요. 그 흠자, 김흠하는 흠자가 지금 그 신문왕의 그 장인이 된 분의 흠자는 앞에 세금변이고 그 다음에 그 태종 무열왕 때 전쟁이나 전사한 그 김흠운은 소리음자 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발음이 난다고 해서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왕의 새로운 장인이 된 김흠운은 앞에 태종 무열왕 때 나온 김흠운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실제로 태종 무열왕 때 백제 진영으로 돌진하여 전사했다는 그 김흠운은 흠자가 소리음변이 있는 바들흠자이고
신문왕이 딸을 데려와서 장인으로 삼았다는 그 김인문은 세금변이 있는 공경할 흠자입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삼국사기의 원문 기록을 보면 김우문의 딸을 부인으로 삼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김우문 소녀 위부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소녀라는 표현을 경우에 따라서는 김우문의 작은 딸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김우문의 어린 딸이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명식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만일 무열왕 때 백제 진영에 돌진하여 전사한 김우문이 신문왕의 장인이 맞다면 그가 전사한 때가 서기 656년이었으므로 전사하기 직전에 딸을 낳았다 하더라도 30살이 넘습니다. 더 일찍 낳았다면 30대 중반 혹은 후반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신문왕이 왕비로 맞이했다는 소녀의 이미지와는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당시의 절대 권력자들이 나이 어린 여성을 왕비나 후궁으로 드리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30세가 훌쩍 넘은 여성을 왕비로 드렸다는 대목도 수상적이며, 또한 그렇게 나이 많은 귀족 집안의 여성이 그 나이가 되도록 미혼으로 있었느냐 등등 의심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더구나 당대의 왕실 결혼은 고도의 정략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아버지도 옛날에 천사해버려서 세도도 없는 집안의 딸을 그 많은 패백을 갖다 바치고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을지도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명식 교수의 견해는 아직은 소수 의견인 듯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기 683년 10월 신문왕은 또 하나의 결단을 단행합니다. 신문왕 3년 10월에 보덕왕 안승을 소판으로 삼고 김씨의 성을 주어 경도에 머물러 살게 하고 좋은 집과 좋은 땅을 하사하였다. 고구려 유민을 대표해서 안승이라는 사람을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에 해당하는 금마저에 거주하게 하고 고구려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다가 나중에 국호를 보덕국으로 바꾸고 그를 보덕왕으로 봉했다는 내용은 전에 소개했었죠. 그런데 신문왕은 그 보덕왕 안승을 아예 경주로 불려 올려서 신라 왕족의 성씨인 김씨성을 부여하면서 제3관등인 소판벼슬을 주고 경주에 눌러 살게 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문왕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강봉용 교수의 얘기입니다. 신라에 성을 하사하고 경주에 주택도 주면서 머무를 곳을 주면서 경주에서 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고구려 왕도 아니고 보덕 왕도 아니고 신라의 국왕의 통치를 받는 일개 귀족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 이제 그만한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해도 뭐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만약에 그 전 단계에서 했으면은 반란이 일어나고 감당하기 어렵겠죠. 아니나 다를까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안승의 족자 대문이 금마저에서 보반하는데 이때 쉽게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무왕 시기에 신라가 안승에게 금마저 땅을 내어주고 비록 신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계례국의 형식이지만 고구려국의 명맥을 잇게 했던 것은 당시 나당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신라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제 나당 전쟁도 끝났으니 안승은 더 이상의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고구려의 일부 유민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그쯤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안승을 경주로 불려올려서 이제는 왕이 아닌 신라 임금의 충성을 바치는 한 사람의 관료로 격하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명식 교수는 신문왕이 안승을 경주로 불려올리고 보덕국을 없애기로 한 것은 사실은 백제 유민들의 저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고구려 영토는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제는 나라를 잃었지만 백제 영토는
거의 전부 신라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백제 쪽에서는 항상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에서 내려온 안성이지만은 그 당시 백제 쪽에서는 그 안성이 하나의 그 자기들의 그 중심 세력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안성을 거기에 둠으로써 그 안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제 세력이 뭉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문왕은 측근들과 함께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덕국왕은 어찌하고 있는가? 금마저의 보도강 말씀이옵니까? 대왕마마께 충성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지난번 우리 왕실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흠돌 땅을 소탕했을 때에도 보덕왕 안승이 측근을 파견하여 역적을 토평한 것을 경하하지 않았사옵니까?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지도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안승 그자에게 보덕왕의 지위를 부여하여 금마저에 살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구나 패망한 나라의 유민들이 보덕국을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자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대왕마마, 고구려는 이미 패망하였사옵니다. 더구나 우리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의 영토는 미미하옵니다. 만일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부흥운동을 벌이자면 북방 영토로 올라가서 당나라를 상대로 싸워야지 우리 신라를 향해 고구려 부흥을 외칠 수야 없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경은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 무슨 말씀이온지... 과인이 염려하는 것은 고구려 유민이 아니라 백제 유민들이야. 하오나 백제의 유민이 무엇 때문에 패망한 고구려를 대표하는 안승의 보덕국에 의거하여 부흥을 꾀하겠사옵니까? 지금 보덕국왕 안승이 머물러 있는 곳이 금마저가 아닌가? 대저 금마저가 옛 백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곳인지를 모른단 말인가? 익산이라는 곳은요, 백제 무왕 때 도읍을 옮기려고 했던, 왜 보면 백제 사람들의 정신적인 하나의 그 중심지가 익산입니다. 거기에 또 궁궐도 그 당시에 무왕 때 와서 새로운 궁궐도 짓고 할 정도로 신도읍을 개척하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 안성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백제 사람들이 하나에 뭉칠 수 있는 한 중심 세력으로 그 안성이 부상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라 쪽에서는 거기 두면 안 되죠. 신라 옮겨놓고 나니까 그 족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비에 이어서 부수도라고 일컬을 만큼 금마저, 즉 지금의 익산은 백제 유민들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른 곳이었는데, 그곳에 고구려 유민 안승이 둥지를 틀고 있으니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유민들이 보덕국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해야 한다. 신문왕이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란 얘기죠. 대왕마마, 신보덕왕 안승이옵니다. 어명을 받고 입조하였사옵니다. 그래. 그동안 잃어버린 종묘사직과 빼앗긴 땅을 그리워하며 이역 땅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외롭고 또한 고초가 심하였겠는가.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신보덕왕 안승은 대왕마마의 은혜를 입어 탈없이 잘 지내고 있사오며. 아니다. 이제 과인은 그대로 하여금 그처럼 힘들고 고단하게 지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야. 이제 그대는 다시 금마저로 돌아가서 고생을 사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왕마마, 무슨 말씀이시온지. 과인은 그대를 과인의 곁에 가까이 두고 여생을 편히 지내도록 배려할 것이다. 그대에게 소판의 벼슬을 내릴 것이니라. 소판이면 우리나라에서 3번째 관등인데 왜 만족스럽지 아니한가? 아니옵니다, 대왕마마. 그게 아니오라. 이곳 경도에 머물러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좋은 집과
기름진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 금마저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거두고 이곳에 머무르면서 과인과 우리 신라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예. 헌데 너무 갑작스런 명이시라. 과인은 지금 보덕국의 국왕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라의 관리가 된 소판 안승에게 명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왕 마마. 신은 이곳 경도에 남아서 대왕 마마께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나가보도록 해라. 예, 대왕 마마. 이렇게 해서 문무왕이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유화책으로 세웠던 보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왕의 말 한마디로 보덕국 문제가 손쉽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문왕 4년 11월에 안승의 족자인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잔적들이 대문의 처형을 보고는 관리들을 죽이고 읍을 차지한 채 반역하므로 왕이 장병들에게 명령하여 이를 토벌하였는데 이 전투 중에 당주 시필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드디어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지방 사람들을 남쪽의 주화군에 옮겨 살게 하였으며 그곳을 금마군으로 만들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안승의 족자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그를 죽이자 그 잔적이 저항함으로 이를 토벌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있으나 열전편 김영인전을 보면 그 전투가 대단히 치열했음을 보여줍니다.